구독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핵심 소식만 전해드리는 통합방송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차세대 게임 체인저 무기로 꼽히는 레이저 체계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했다는 반전 소식입니다. 해외 매체들 역시 이를 크게 주목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앞선 레이저 무기 선도국이라고 칭찬하며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로켓 미사일 위협은 머지않아 무용지물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우리 군에도 대규모 배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현궁의 실전 반전 위력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주력 전차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소식은 중국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말 청두 도심 상공에서 중국의 6세대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포착되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실제 공중에서 기동하고 있는 해당 전투기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레스크린, 한국은 어떻게 모든 군사 시스템이 최고인가? 미친 것 같다. K2, K9, 천무 등 전통적인 지리식 무기의 초강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신무기 개발에도 세계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무기 체계는 바로 레이저 무기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한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 후발주자로 딱히 특출난 건 없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레이저 무기의 진심인 국가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26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국가 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해온 시상인데요.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알려진 공무원상의 올해 수상자는 모두 55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국방 분야에서는 2명의 공무원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바로 KF-21의 고난이도 핵심 기술 국산화에 크게 기여한 정태일 수석 전문관,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상윤 전문관으로 공학 박사인 이상윤 전문관은 방공 유도 무기 사업팀에서 미래 무기 체계인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지향성 에너지 기술그룹 자문위원과 방위사업교육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국방 레이저 분야 전문가로서 국내 레이저 무기 개발의 추석 마련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KF-21이야 단군 일의 최대 무기 사업으로 불리며 전국민적 관심을 한몸에 받은 프로젝트이기에 담당자의 수상이 어느 정도 점쳐졌지만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사업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반전 중에 반전이었습니다. 특히 작년은 한국의 신무기 개발 역대급 연도로 불릴 만큼 현무5, LSM, IRST, 정주 23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개발 완료되었던 해였기 때문에 다소 관심이 덜했던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사업의 수상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즉 수많은 한국산 무기 가운데 레이저 대공무기의 성능과 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났으며 그 정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수하냐? 개발된 해에 바로 실전 배치가 될 정도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청광으로 불리는 한국 최초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최근 서울에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올 연말 첫 양산에 들어간 청광은 수도 서울의 영공을 방어하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에 배치되었는데 이게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로 실전 배치한 레이저 대공무기라고 합니다. 수방사는 이번 청광 도입으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로써 세계 최초 레이저 무기를 군에 실전 배치 운용하는 선도 국가가 되었다고 하였죠. 청광은 고출력 레이저빔을 이용해 적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인데요. 기존 물리적 요격이나 전자적 무력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더 정교한 방어를 가능케 한 혁신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약 없이 전기만으로 운용되는 레이저 무기다 보니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총탄 소음으로 발각될 일이 없고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해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방공 지휘 통제 경보 체계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수신, 위협을 감지하면 무려 자동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에 신용창 수방사 전력부사관은 청광이 자동 추적, 락온을 걸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즉각 그대로 레이저가 목표에 꽂힌다면서 정확성은 다른 무기와 비교해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실사격 시험에서 100% 격추에 성공하며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하였죠. 이처럼 청광의 가장 큰 장점은 정밀성과 빠른 대응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적이 작거나 빠르게 이동하더라도 레이저빔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탐지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군집 드론 및 멀티콥터에 최적화된 무기이죠. 현재 방사청은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 발진기의 출력을 수백 킬로와트 수준으로 높이는 추가 기술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거 아시죠? 한국이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한다는 건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걸. 수백 킬로와트 수준의 출력이라면 향후 청광이 항공기 미사일 등 대형 항적을 대응하는 레이저 무기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100% 정확도와 100% 제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어 실전 배치까지 되었다는 소식을 외신이 전하자 해외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모든 군사 시스템이 최고인가, 미쳤어. 미국은 한국 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 국내 회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다양한 고품질 군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경쟁은 많은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데스스타의 레이저처럼 보이네요. 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대의 전쟁 무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킴을 바베큐해야 합니다. 북한의 포격은 이제 완전히 무용지물 될 것이다. 남한은 자체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북한의 꿈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발전된 무기산업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이저 방공 무기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였죠. 또한 또 다른 외신 역시 특집 보도를 편성할 정도로 한국 레이저 무기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 뉴스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위오는 한국의 드론 개발 및 실전 배치에 주목하면서 한국 첨단 스타워즈 안티드론 레이저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Let's now tell you about the latest groundbreaking development in military technology. South Korea is set to deploy laser weapons to shoot down North Korean drones, making it the world's first country to operationalize such cutting-edge technology. Will it be a game changer is the question. Can it help curb the threat of drones and be used on a larger scale? Let's delve into this and more over the next few minutes. It's been dubbed the Star Wars project, officially known as Block 1. South Korea's laser weapons program could be a game changer.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Hanwha Aerospace, these drone zapping lasers are not only highly effective but also cost efficient, with each shot costing just 2,000 won, approximately 1.45 American dollars or 121 Indian rupees. These weapons are quiet, invisible, operate solely on electricity without needing any ammunition. They measure around 30 feet in length, 10 feet width, 10 feet height. The laser weapon supposedly melts the body of drones and fries the electronics inside. That's how the functioning works. According to those privy to the matter, with the help of fiber optic cables, the weapon basically generates a laser beam with a temperature ranging in excess of 700 degrees Celsius and can be fired upon drones in close range for about 20 seconds. That's sufficient enough to damage and disable a drone's engine or battery. Although yet to be used in real-life scenarios, this advancement in military capability comes at a very crucial time. Last December, reportedly 5 North Korean drones breached South Korean airspace, leading to a high-stakes scramble of fighter jets and attack helicopters. Across the world, in fact, drones are dominating active battlefields. We've been telling you about this. And as the presence of drones is only increasing, experts say that drone combat weapons currently in use have limited success rate and are extremely expensive. So again, could the newly developed laser weapons offer a more sustainable countermeasur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due to the persistent threat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a constant need for developing advanced defensive measures.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 hotbed of tension, remember. The 1950 to 1953 Korean War ended in an armistice rather than a peace treaty, and this uneasy truce has been repeatedly violated by both sides, including the use of drones. The introduction of laser weapons by South Korea could be considered as a direct response to these ongoing violations and bolster the country's defensive capabilities. In fact, according to experts from the RAND Corporation, an American non-profit global policy think tank, countries like South Korea, China, the UK are in the race to develop laser weapons, also known as directed energy weapons. These weapons are seen as vital in countering the proliferation of unmanned systems, targeting missiles in flight and even satellites in orbit. In early 2024, the UK's Ministry of Defence had displayed a similar laser weapon named Dragonfire. It could allegedly shoot down drones located miles away. Each shot of this weapon costing around 13 American dollars per shot. It was meant to be included in its army and navy for air defense purposes. However, the UK did not make any announcement about when the weapon could be put in use.
The US Navy in 2022 had also tested a laser weapon, but the test was just to see the impact of laser weapons in the future and not for any practical use. Coincidentally, the DAPA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much more powerful laser called Block 2 that could be used against ballistic missiles and fighter jets. The deployment of laser technology by South Korea is not just a regional issue, but maybe just a preview of a broader trend in modern warfare. As South Korea becomes the first country to deploy and operate laser weapons of this kind, the implications for global military strategy are profound. 레이저 대공 무기는 큰 범위에서 볼 때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에 속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하층부 적어도 0에서 12km에는 신궁과 함께 가장 먼저 개발되어 배치된 무기가 레이저인데요. 추 장수정포 요격 체계2와 CIWS2가 개발되어 배치될 예정으로 적어도 하층부에만 4-5개의 방어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언급한 대로 방공 무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더욱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국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적어도 중고도, 고고도까지 국산 무기 체계와 함께 입증된 외산 무기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5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독자적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LSM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한국이 전부이죠. 그리고 이 LSM 또한 기가 막히게 개발되어 벌써부터 해외국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LSM을 개발하여 기념식을 치른 바로 다음 주, 놀랍게도 중동의 두 나라에서 공식 수출 요청을 보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LSM의 RFI, 즉 정보 요청서를 우리 방산업체들에게 발송했는데요. RFI는 무기의 기본적 정보의 제공을 공식 요청하는 문서로 무기 도입의 첫 절차로 불립니다. 두 나라 모두 이미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MSM2를 대량으로 주문했고 여기에 LSM까지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RFI 접수 뒤 방산업체들이 예비 수출 승인을 신청했고 방사청 역시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SM2인 천궁2를 구매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등은 이미 현지 테스트와 실전 배치를 통해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으며 LSM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다층 방공 체계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죠. 특히 LSM은 완전히 새로운 TDA-CS 기술을 접목하여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TDA-CS는 미사일의 목표물을 더 정확히 추적하고 장시간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술로 이번에 개발된 TDA-CS는 이전의 ABM TDA-CS보다 무려 300% 더 긴 작동 시간을 자랑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더 멀리, 더 오랫동안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 방어 성공률이 대폭 높아진 것이죠. 요즘과 같이 오물풍선, 자폭드론, 로켓, 미사일, 항공폭격과 같은 공중 위협이 세계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레이저와 LSM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죠. 이미 MSM만 해도 수출 규모가 14조 원에 육박하니까요. 라고 할 때 주식 좀 사둘걸. 무튼 대한민국 파이팅, KAMD 파이팅입니다. 오늘 한 줄 평, LSM으로 보는 항공무기의 특징, 쌤, 그리고 쌈. 사수가 발사장비를 유도탄과 결합한다. 3. 사수가 발사장비와 유도탄을 어깨에 걸친다. 4. 손가락으로 발사 스위치를 누른다. 이번에도 이게 끝. 그 어떤 것도 한국의 현군과 비교할 수 없다. 어느덧 4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러전, 전쟁 초기 당시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로 추앙받고 있는 무기가 있었죠. 바로 미국이 제공한 FGM-148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속전속결을 누렸던 러시아군은 주요 거점을 신속히 점령하거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대량의 전차 부대를 투입하였고,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대전차 미사일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방어 대책이 부실한 러시아군 전차를 상대로 한 제블린의 위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제블린의 확실한 화력과 정확도 그리고 높은 신뢰성은 러시아 전차 부대에게 공포 그 자체였으며 푸틴의 초기 지상군 속도전에 찬물을 끼얹은 1등 공신이 되었죠.
이에 세계 여러 국가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제블린과 같은 유사 대전차 미사일 체계들을 관심 갖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한국이 개발한 현궁 AT-1K 레이볼트 역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블린이 가장 많이 알려진 대전차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다면 현궁은 세계 최고의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른 3세대 대전차 미사일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 유일 3.5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궁입니다. 제블린과 가장 대표적인 차이로는 관통력, 가격, 조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무기백화점이라는 한국답게 국내 수요만으로도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현궁은 저렴한 대당 단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블린의 대당 가격이 3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궁의 대당 가격은 1억 원 수준인데요. 러시아의 구형 전차도 최소 50억을 호가하니 가성비로 이만한 무기를 찾기 힘들 지경이죠. 또한 현궁은 제블린보다도 높은 관통력을 지니고 있는데 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배치된 대전차 무기들의 관통력이 탄두 직경 대비 7배, 7CD인 반면 현궁은 열처리와 단주 기법을 이용해 성구 탄두가 아닌 주 관통 탄구에 사용하는 구리라이너의 입자 조직 크기를 균일하게 30마이크로미터로 줄임으로써 더 가벼운 직경 110mm의 9CD의 관통력을 갖추어 900m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더 가벼우면서 더욱 강력한 것이죠. 특히 가장 큰 차이로 제블린 미사일은 냉각식 적외선 CCD를 사용하기에 한 번 발사 후 재발사하기까지 약 30초간의 냉각 시간이 필요합니다. 1분 1초가 긴박한 전장에서 발사 후 30초 이상 재조준을 해야 한다면 사수의 피격 확률이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사이 적 전차의 위치를 들키면 임무 완수는커녕 사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를 사용하여 냉각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궁인데 사실 아쉬운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 아닌 단점 중 하나가 바로 높은 해외 수출 대비 한국군에서의 운용 수량이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한 네티즌 역시 국뽕 그만 있으면 뭐하냐 전시용이지 현역병들 2년 동안 실물 한번 구경도 못하고 강의실에서 사진과 동영상만 봤는데 그냥 그림의 떡이다 라는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한국 육군에서 현궁 대량 비축에 나서며 지난 12월 26일 제주사인 LIG 넥스원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지난 6월 1,440억 원어치 수주에 이은 4차 양산분으로 1,002억 원어치 규모 약 2,400개의 현궁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한 해에 2번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해외에서 증명된 현궁의 성능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육군이 대대적으로 비축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이죠. 놀랍게도 현궁은 제블린 다음으로 많은 실전 경험을 갖춘 서방 진영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궁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것도 아니고 한국군에서 실전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바로 비공식적으로 수출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없이 많은 실전 경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수출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중동에 대한 무기 수출이 그렇듯 해당국에서 기밀을 요구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비공개일 뿐이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수출된 것은 확실한 상황인데요. 현궁을 가장 먼저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 군의 운용 동영상이 2018년부터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고 UAE군은 물론 현궁을 사우디로부터 얻은 예멘 정규군 역시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엄청 신나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실전 운용 사례 중에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역시나 빠르게 움직이는 후티 반군의 오토바이를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현궁을 사용해 3km 거리에서 정확하게 격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로써 재원상의 성능으로 알려진 2.5km는 성능을 축소하여 발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제 최대 사거리의 경우 유효 사거리보다 20에서 30% 더 길게 설정되므로 현궁의 최대 사거리는 4km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히 3km 거리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소형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킨 점은 현궁의 정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 자동 경로 보정을 통해 오차 범위가 불과 1m밖에 되지 않는 고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군이나 예멘군과 같이 낮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군대들도 매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현궁인데 한국 성인 남성 기준 5분도 되지 않는 짧은 교육을 통해 가상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편하고 손쉬운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두 현궁이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첨단 시스템 덕분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 공영방송 CCTV사나 군미천하에서 공개된 중국 주력 대전차 미사일은 여러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전차 미사일인 PF-98 120mm 대전차 미사일은 현궁은 물론 기타 다른 3세대 대전차 미사일보다도 한참 뒤떨어진 성능을 보여 중국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今天我们组织在120发展火箭基本上做进行训练，训练之前提几点要求。 连长所说的120反坦克火箭，指的是 PF-98式120毫米反坦克火箭。
这是一款我国自行设计研制的步兵反坦克武器，用于攻击坦克、装甲车辆、自行火炮，歼灭和压制暴露的有生力量及火器，摧毁敌野战坚硬工事及火力点等。反坦克火箭分为营用和联用两种。日常的训练包括选择阵地、收撤武器、瞄准、实弹射击等等。反坦克火箭结构简单，主要由发射筒、脚架、瞄准装置及附件4大部分组成。120反坦克火箭通常由4人组成，组长平时参加训练，战时指挥战斗。一射手负责操作瞄准装置，瞄准和发射弹药。二射手、三射手为弹药手，二射手负责收撤武器，看似是训练中最简单的一环，却是班长秦永涛带战士们练的最多的一项。4人小组每个人都有自己负责的部分，每个人的练习内容似乎是枯燥单一的重复动作，每一步操作完成都要大声报告已完成。这些环节看似刻板，但事实上每一个动作都不是多余的。每个战士的位置、脚架的落点、发射筒的角度，以及每个人操作的每一环的先后顺序，都不是临时起意，而是经过千万次的测算而形成的最优解。甚至包括战士们完成动作后的大声报告，也是根据战场上炮火硝烟弥漫，需要战士之间大声交流、便于协作的实际需求而定。我们在训练120反坦克火箭的时候，比较难的是跪姿。平常训练过程中，就拿着训练弹、训练筒。命中率是衡量一个武器装备稳定性和实用性的重要标准。PF-98式120毫米反坦克火箭的瞄准装置是联用型与营用型最明显的区别之处。联用120毫米反坦克火箭采用光学瞄准镜，由可变闪光电路盒、镜管和俯仰镜体等组成，主要用于昼间观察和瞄准。镜内有和 PF-89式相类的测距曲线尺，测量目标距离，同时装订射击表尺，简单明了。而营用型的瞄准装置使用了技术含量更高的火控系统，系统自动完成测距弹道珠圆的计算，并将瞄准点显示在显示屏上，免去了射手估测距离、方向、提前量等一系列复杂的计算、操作和人为误差，射击时的反应速度和测瞄精度得到极大提高。但是反坦克火箭也有它的短板，那就是只能一发一装弹，火力准备时间长。 대한민국의 형군과 중국의 PF-98은 상당한 성능적 격차가 있는데요. 말만 같은 대전차 미사일이지 실제 운용 방식이나 전장에서의 효율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F-98은 반드시 삼각대 설치 후 무릎 자세로 발사해야 합니다. 이에 발사 준비 과정이 길고 병사들의 체력 소모도 크죠. 반면 형궁은 어깨에 올려 발사가 가능하며 삼각대 없이도 신속히 발사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혼자서도 운용이 가능하죠. PF-98은 광학 조준경을 사용하여 수동 조준에 의존하는데요. 이에 목표물의 이동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형궁은 첨단 적외선 시커와 열 영상 시스템으로 자동 유도 및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에 발사 후 망각 기술로 미사일을 발사한 후 바로 위치를 옮길 수 있어 생존성이 극대화되죠. 특히나 더욱 놀라운 것은 형궁은 목표물을 조준할 때 발사 성공 가능성이 퍼센테이지로 화면에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수가 표적을 딱 지정하면은 내가 형궁을 쐈을 때 얘가 맞출 확률을 딱 표시해 줍니다.
사수가 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이 정도 맞출 수 있겠다는 걸 어떤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집어넣어가지고 개발한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또한 PF-98은 발사 시 강한 후폭풍이 일어나 적에게 피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궁은 소프트 런치 기술을 접목하여 발사 시 반동이나 후폭풍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이에 밀폐된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기에 PF-98은 명중률이 외부적 환경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주간 작전밖에 수행이 불가능하며 야간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현궁은 시스템 자동화 및 열 영상 카메라로 인해 주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하죠. 한마디로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차이나. 한편 지난해 11월 김지찬 LIG 넥스원 부회장이 자사 사옥 홍보관에서 현궁을 어깨에 메고 성능을 소개했는데요. 뭔가 언밸런스한 이 사진이 해외에서 밈이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59년생으로 만 66세인 김 부회장이 작은 체구에도 현궁을 거뜬히 들어올리면서 현궁의 컴팩트함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현궁은 유도탄 미탑재 시 10kg 초반대, 유도탄 탑재 시 20k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비장한 표정과 함께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림에 해외 네티즌들은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며 김 부회장을 한국의 아이언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도 반한 김지찬 부회장을 보니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아주 모자람 없네요. LIG 넥스원은 그동안 1%대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사실상 노마진 운용을 이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신무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을 계기로 군사무기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8%대로 치솟으면서 올해는 3분기 신규 수주만 2,786억 원이 추가되며 전체 수주 잔고는 18조 3,904억 원으로 집계되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무기 개발과 기술 혁신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산기업들. 2024년 전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한국 기업 4곳이 안착하면서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6.25 황폐화된 땅에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을 이뤄왔듯 한국은 오늘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이들로 인해 어제보다 내일 더 강해지고 더 안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일본은 기회를 위기로, 중국은 위기를 세계로. 很多国家都在做，但是还没有谁像中国这样独立研发，而且独立研发2种以上的榴弹机，而且在概念包括原理方面有中国特色，有中国发展，在全球属于领先。 Why, when you see China making these kind of claims, you should put them firmly in the bucket of Chinese propaganda until you get real data. KF-21 양산 소식에 중국 6세대 공개했지만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4.5세대 초음수 전투기 KF-21이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 카이 사업장에서는 시험평가용 기체가 아닌 공군 납품용 양산 1호기 기체가 결합 상태로 세워져 엔진과 각종 항공 전자장비가 탑재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현재까지 시험비행 횟수 1000소티를 넘기면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항공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내년까지 계획된 시험비행 2000소티의 최종 결과물이 곧 양산 1호기가 될 것이라면서 2026년 9월 예정된 양산 1호기의 제작 완료를 자신하였습니다. 벌써부터 외신들은 KF-21이 보여주고 있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감탄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할 진정한 전투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외신 1945의 군사 전문 기자 브렌트 M 이스트우드는 한국의 KF-21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KF-21은 최고 수준의 적외선 조준 시스템과 첨단 능동 전자 스캐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북한과 중국 전투기보다 더 우수한 센서 패키지로 여겨진다. 특히 시험 평가 중 보여주었던 KF-21의 안전성은 놀라운 수준이며 단 한 번의 기계적 오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KF-21은 한국 공군에게 큰 선물이다. 언젠가는 동북아의 하늘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할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 공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국 공군 전력의 홍보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하루 만에 새로운 전투기 2대를 선보였고 이는 세계 최초로 선보인 6세대 전투기라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날은 마오쩌둥의 131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6세대 기술이 접목된 시험기가 실제로 비행함으로써 세계 전투기 기술 경쟁에서 선두에 서고 공중 우위를 제정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젠 36 또는 백황제로 불리며 다이아몬드 모양의 날개와 꼬리가 없는 디자인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이 개발하고 있는 6세대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어떤 중국 매체들이나 공연기관 그리고 심지어 제조사에서도 젠 36에 대한 상세한 성능과 재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각기 말하고 있는 바가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 시점 6세대 전투기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뜬금없었는데 얼마 전 이름을 바꾸어 공개된 5세대 스텔스 젠 35A조차도 최근에서야 시험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갑자기 6세대 스텔스라니 중국 전문가들조차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국 CCTV사나 군사 채널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 동룡 역시 이번에 공개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36을 두고 세계 최고다, 세계 최초다,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어떤部分에서 세계 최고이고 어떤 부분에서 기술적 성취를 이뤄내는지는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말로 국뽕에 취하기 바빴죠. 6代机，中国的奋发图强战胜了西方的抱团取暖啊！大家好，东龙。据军报、环球网等多家媒体报道，目前6代机是个热词儿，但是6代机之前呀，很多国家都在做，但是还没有谁像中国这样独立研发，而且独立研发2种以上的6代机，而且在概念包括原理方面有中国特色，有中国发展，在全球属于领先位置。全球范围内6代机的发展的确挺多的，像美国也在搞下一代战机，虽然美国早就说试飞了，但是谁都没看出那个鬼影子是什么啊？说明美国之前的6代机大概只是美国空军要钱那个样板工程、诱饵工程，到现在样机没出现，试飞的各种影像没有出现，说明呢大概只在美国的 PPT 上试飞了。那么欧洲包括全球对于6代机也很关注，像日本、意大利、英国还专门搞了个6代机，而且每个国家要负责某一个重要部分，平均出钱，然后呢，对于下一代战机的发展有牵引效果。另外呢，法国、西班牙和德国也出了1000个亿啊，准备搞6代机。但现在看呢，只是航展上有个木头模型，或者是在影像上有个 PPT 的宣传的画面，真实的战机到现在只有中国拿出来了。所以这次中国的领先，特别是以2倍优势的领先，那说明呢，美国目前下一代战机目前还是一个徘徊状态。所以很多美国人说呀，6代机要寄托在特朗普身上。所以特朗普对于 F-35不满意，对于 F-22不满意，那么对6代机什么态度，现在很难说。也说明呢，目前美国在6代机研发方面也遇到一定问题。特别是马斯克啊，每天说下一步是无人机的时代，无人机将会把有人机全部淘汰。当然，这种绝对的观点也会对美国下一代有人驾驶的6代机产生一定的干扰。另外，欧洲国家跟这个组团发展，现在看呢也有很大的这个焦虑感觉。但尽管多国联合，然后相互借力，抱团取暖，但是研发速度，包括概念、技术方面的这些界限，到现在依然是混沌不清。所以也难怪呢，这个如果多国研发，那你的技术特征、本国需要都不一样啊。所以扯皮工程往往会成为联合研发的一个重要环节，有可能在整个研发过程中，一半的时间用于概念和不同国家需求的协调，另外一半用于战机的研发。所以这种抱团取暖所带来的就是风险分担，但是呢，在共同指标、作战能力方面，有可能会面临天大矛盾。所以中国这次领先，把6代机这个词儿牢牢地扛在了中国肩膀上。所以美国什么五角大楼啊、国防部啊，现在假也不放了，但是估计加班啊也加不出个6代机。我们的创新发展厚积薄发，是任何国家无法追赶和超越。 마치 대본이라도 있는 듯 현재 대부분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그저 미국보다 앞서서 6세대를 개발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6세대를 현재 공개한 핵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앞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세계 최초에 집착하고 있는 중국일까요? 이는 최근 중국에서 개발된 전투기들의 추락과 결함으로 인해 실추된 중국 전투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중국과 공동으로 전투기 개발에 나선 파키스탄은 중국산 엔진에서 끝없는 결함이 발견되어 결국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산 엔진을 수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최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자존심에 커다란 스크래치를 내기 충분하였죠. 또한 중국의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의 항공력이 강해지고 인정받게 되자 이대로라면 미국은 물론 한국에게도 뒤처지는 공군력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주저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또한 여기에 중국 항공기술의 원천 기술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그 형편없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전시 초기만 해도 그 수가 10배에 달하는 러시아의 4세대, 5세대 전투기가 우크라이나를 초전 박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4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방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러시아의 압도적인 공군력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스팅어를 제공받아 현재 100여 대의 전투기와 300여 대의 헬기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하며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고 또한 러시아의 전투기들 가운데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전투기가 몇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는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개량도 진행되지 않아 막상 전투에 사용될 전투기 수가 알려진 것 대비 확연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최신 5세대 스텔스기로 알려진 수호이 35 역시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드러난 엉성한 마감과 페인트 칠로 인해 스텔스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중국 공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변국의 공군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선배이자 아버지뻘인 러시아는 참혹한 공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거기다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들의 전력화는 늦어지고 있으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곤 6세대 껍데기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라고 선전하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전략을 관통했던 군사 전문가가 있는데요. 4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인 컴뱃 베테랑 리액트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China has unveiled what it claims is a 6th generation fighter jet. But what happened to the 5th generation? Where's that? And why should we take China's claims of an advanced super aircraft with a healthy grain of skepticism? It says new Chinese fighter jet seen over Chengdu tacitly confirmed by military, right? The mysterious aircraft bearing triangular tailless design sparks speculation that it has cutting-edge stealth and endurance capabilities. Now, obviously, this stealthy top-secret project, of course, they flew over a major city in Chengdu in Sichuan province in broad daylight next to their 5th generation J-20. This is sort of like one of those gray area things where think of it like a soft launch, right? The Chinese want to say, hey, we've got this thing out here. It's bebopping around. And what they want to do is actually create speculation. They want it to look like a big, scary, who knows what it could be type deal. And they're sort of succeeding in it, right? A lot of media outlets are talking about this new fighter jet. But when we look at China's track record of launching new fighter jets, you'll see that there's being able to get a thing in the air is a long way away for China from being able to really produce a functioning 5th generation fighter, let alone a 6th generation fighter. First off, China's 5th generation fighter, right, was supposed to be the J-35. Now you may think, Paul, that looks like an F-35, or at least the earlier twin-engine model of it, that the US eventually abandoned for a single-engine model, but with Chinese stickers on it. China's commitment to industrial espionage meant that it basically stole an earlier terabytes, actually, of design data, which they then declassified and said, this is now our own medium-weight multi-role stealth fighter, the J-35, right? Really the fact they didn't even bother to redesignate the aircraft is a pretty big FU to the United States. Now, what China is patting itself on the back for is not necessarily that they stole the data for an F-35. Again, Chinese have been stealing industrial data for years. We can make it too. We have the industrial and high-tech manufacturing capabilities and the top-tier engineers that we could get this thing ready to roll. Here's the problem. There's no evidence that this is actually an F-35. It looks like an F-35. The J-35, and this is a multi-role stealth fighter, guys. It's a gee whiz, and it first flew in October of 2012. They said, look at this, the FC-31, guys. It's our answer to the F-35. And then, just a quick 10 years later, it flew under the designation J-35.
And then 2 years later, it was the J-35A. A quick 12 years after it was first assembled, it is comfortably in flight testing. You know, operational history is nil, consists of flight testing, right? And you can see they're still just test flying these land variants. They can't get one fighter to fly. Remember, guys, the first stealth fighter aircraft by the US were deployed in the 90s. And so Russia has had literally 35 years to clone US stealth technology, and they haven't been able to do so. You notice they're not on the battlefield in Ukraine, and because they're so technically sophisticated, so expensive for Russia to produce, that they have somehow leapfrogged over the 5th generation fighter technology. You should be pretty skeptical, right? I don't know what else to tell you. So that's why when you see China making these kind of claims, you should put them firmly in the bucket of Chinese propaganda until you get real data. 해당 영상처럼 중국은 6세대를 논할 것이 아니라 12년째 지속되는 5세대 기체의 시험 테스트부터 끝내야 하는 지경인데요. 반면 90년대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미 F-22 랩터는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이자 외계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도저 샤우와 미 공군 중령은 F-22는 한 번에 너무 멀리 도약한 진화가 아닌 혁명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한 바 있죠. 사실 모든 부분에서 F-22는 넘사벽 탑티어이지만 특히 공중 우세기답게 랩터의 기동성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기동성은 기체가 받는 항력과 엔진의 추력, 편향 능력에 좌우되고, 따라서 기체가 작을수록 엔진의 추력이 강하고 편향 능력이 뛰어날수록 기동력도 향상됩니다. 그런데 랩터는 쌍발기라 크기도 크고 스텔스를 고려한 형상 설계로 인해 많은 항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력 편향이 가능한 초강력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ing면 하중을 크게 낮춘 F-22만의 독특한 외형 설계가 접목되었죠. 이로 인해 F-22의 엄청난 추중비와 선회율에 좋아하는 최근 등장하는 차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상대로도 우세한 성능을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랩터와 가장 유사한 설계적 공통점을 지닌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인데요. 베이비 랩터로 불릴 만큼 F-22와 유사한 외형적 설계를 지니고 있는 KF-21을 논할 때 빠질 수 없이 거론되고 있는 분이 바로 대한민국 출생의 한국계 미국인 공학자 박시몽 박사님입니다. 박시몽 박사님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맥도널드 더글라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들에서 F-22 랩터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에 관여한 항공 전문가인데요. 한국은 KF-X 초기 개발 과정 당시 난관에 봉착하자 박시몽 박사님을 설득하였고, 끝내 박사님은 2011년 귀국하여 네비오닉스라는 항공기 관련 회사를 설립하면서 KF-21 개발을 위한 탐색 개발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부터 KF-21 개발이 확정되는 2015년까지 박시몽 박사님이 한국에 전수한 기술은 엔진 추력, 미사일 제어, 항법, 항전, 비행 제어, 무장 제어 기술 등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데이터를 USB로 옮겨 전달해 주셨고, 이로 인해 국제무기거래 규정에 위배한 혐의로 미국은 박시몽 박사님을 체포하였으며 2020년 9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 형량을 선고받고 2021년 2월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무기수출 통제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형을 구금하는데 고작 21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한국 정부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미 정부가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KF-21은 F-22의 개발을 통해서 얻었던 수십 년간의 추적된 비행 제어 데이터값,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전세계 전투기 개발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계획에 맞춰 개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KF-21은 단순히 외형적 설계만 F-22와 유사한 것이 아닌데요. 추력대 중량비, ing면 하중 역시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한국 아덱스 2023에 참가한 F-22 랩터는 화려한 공중기동 시연을 선보였는데, 그 다음 선수였던 KF-21이 마치 F-22를 보는 듯한 공중기동을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기체가 KF-21이고 F-22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through it, I never doubted myself. I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when you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이는 결국 선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미국 공군조차 긴장하게 만들고 있으며 KF-21은 대한민국이 기술력과 실질적인 전투 능력에서 중국을 뛰어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6세대, 오히려 드러난 건 중국의 허점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 있다 하면 없는 거고 중국이 없다 하면 있는 거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